8,000명 대 80,000명. 이 숫자를 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결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그 어떤 합리적 계산으로도 편명히 살아남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457년 9월 2일 알바니아의 투미니스타 계곡에서는 수학이 무너졌습니다. 6시간 만에 30,000명이 죽었습니다. 당시 서유럽 전쟁 한 해 사망자 규모가 하루아침에 단 하나의 계곡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살당한 쪽은 당대 세계 최강의 군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바로 그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10배의 병력 차이. 오스만군은 정계 예니체리를 포함한 완벽한 편성, 최신 장비, 그리고 유럽 대륙을 공포로 몰아넣은 전술적 우위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반면 알바니아군은 농민과 산악 게릴라로 구성된 숫자도 보급도 장비도 모두 열세인 집단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야전이라면 알바니아군은 첫 30분 안에 전멸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스만군이 문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전투를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전투라고 부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록은 명확합니다. 30,000구의 시체, 15,000명의 포로, 그리고 한 나라 규모의 전리품이 이 전투가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형 선택 능력. 스칸데르베그는 전장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을 창조했습니다. 둘째, 극단적 은밀성. 8,000명의 군대가 완전히 증발했습니다. 마을도, 요새도, 보초초소도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오스만군은 적이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셋째, 음향과 연기를 이용한 심리전. 이것은 단순한 매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산된 공포의 극장이었습니다. 스칸데르베그의 전술은 후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군사학교는 지금도 이 전투를 사례 연구합니다. 고전적 야전 전술이 아닌 비정규전과 기습과 심리전의 조합이 어떻게 절대적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성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투에는 또 다른 어두운 측면이 있습니다. 배신자 조카의 존재. 스칸데르베그의 조카 함자 카스트리오티는 삼촌의 모든 전술과 지형과 보급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스만의 충성을 맹세하고 이번 원정의 결정적 정보 제공자가 되었습니다. 피보다 제국을 택한 남자. 그의 선택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오스만군은 자신들이 죽어가는 내내 무엇이 자신들을 죽이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영이 때문에 시야를 잃었고, 음향 때문에 방향을 잃었고, 공포 때문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적으로 착각해 죽였습니다. 전우의 칼에 찔려 죽고, 전우의 발에 밟혀 죽고, 전우의 말에 짓밟혀 죽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지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을 설계한 사람은 단 한 명, 유럽이 산의 드래곤이라 부르는 남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1950년대의 세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79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습니다. 1000년을 버틴 비잔틴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메흐메드 2세의 오스만 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유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발칸 지역 대부분은 이미 오스만의 지배 아래 있었고 헝가리와 이탈리아 북부까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오스만의 군대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정복의 기계였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군사력은 당시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예니체리 군단을 보십시오. 이들은 어린 시절 기독교 가정에서 강제로 데려와진 소년들이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종교를 잃고 정체성을 잃은 채 오로지 전쟁을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이 절대적이었고 훈련은 가혹했으며 전투력은 전설적이었습니다. 유럽의 기사들은 예니체리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칼은 더 날카로웠고 그들의 대형은 더 견고했으며 그들의 의지는 더 강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 중기병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돌파와 추격에 특화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돌격은 유럽 전장에서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말 발굽 소리만 들려도 병사들은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오스만은 대규모 공성병기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을 무너뜨린 바로 그 대포들. 오스만의 병력 동원 규모는 사실상 유럽 국가 전체를 합친 것보다 컸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제국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조르지 카스트리오티, 훗날 스칸데르베그라 불리게 될 남자. 그의 이야기는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스만 제국이 만든 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그는 알바니아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오스만이 알바니아를 정복하면서 그는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오스만의 전형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정복한 지역의 귀족 자제를 데려가 오스만식으로 교육하고 충성스러운 관료나 장교로 키워내는 것. 그리고 스칸데르베그는 완벽한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는 오스만의 엘리트 군사교육을 받았습니다. 전술, 지휘, 보급, 공성전, 기병전, 보병전. 그가 배우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스만군의 상비군 장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고 승진했으며 메흐메드 2세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오스만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1443년 그가 돌연 탈출합니다. 그는 알바니아로 돌아갔고 봉기를 주도했으며 오스만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배신자. 오스만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알바니아인들은 그를 구원자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칸데르베그는 이겼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14년 동안 오스만의 모든 침공을 격퇴했습니다. 그는 산의 드래곤이 되었습니다. 오스만군은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의 전술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약점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스만이 만든 괴물이 오스만을 물어뜯는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알바니아의 지정학적 가치는 엄청났습니다. 이곳은 지중해와 발칸을 연결하는 요충지였습니다. 로마로 가는 육로의 첫 관문이었습니다. 만약 이곳이 뚫린다면 이탈리아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유럽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럽은 스칸데르베그를 유럽 최후의 방패로 인정했습니다. 교황은 그를 축복했고 베네치아는 그와 동맹을 맺었으며 나폴리는 그에게 군사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낸 원조는 적었습니다. 유럽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말은 많지만 행동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징성은 매우 컸습니다. 스칸데르베그는 기독교 유럽의 챔피언이었고 오스만의 악몽이었으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1497년 상황이 바뀝니다. 오스만 제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4년 동안의 굴욕은 충분했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바니아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 비밀 무기를 투입했습니다. 함자 카스트리오티, 스칸데르베그의 조카였습니다. 함자의 이야기는 배신의 교과서입니다. 그는 스칸데르베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같은 피가 흐르는 조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스만을 택했습니다. 그는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스파히 기병지휘관으로 출세했으며 오스만 제국의 충실한 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삼촌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술, 지형, 보급로, 약점, 강점, 그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완벽한 정보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천무사복과의 97년 여름, 오스만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원정군을 편성했습니다. 보병 40천여 명, 기병 20천 명, 지원병력 20천 명, 총 80천여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벌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정보급 원정군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군대라면 작은 나라 하나를 통째로 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이삭 베이였습니다. 그는 이전에 스칸데르베그에게 패배한 적이 있었고 그 굴욕을 만회하려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함자와 함께 그는 전역의 지도권을 행사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알바니아를 하루라도 빨리 지도에서 삭제하는 것. 오스만군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들은 내부 배신자의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수비군보다 최소 10배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바니아군이 산성에 들어박혀 방어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치명적으로 틀렸습니다. 오스만군이 알바니아 영토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을은 비어 있었고 보초초소는 텅 비어 있었으며 산하교세조차 아무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찰대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알바니아군이 어디로 갔습니까? 8,000명의 군대가 증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증발했습니다. 오스만군은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알바니아군이 무너졌다. 스칸데르베그가 겁을 먹고 도망쳤다. 이번 원정은 생각보다 쉬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칸데르베그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을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함정을 만들고 있었고 오스만군은 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칸데르베그의 심리전은 교묘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상인과 양치기들에게 헛소문을 흘렸습니다. 스칸데르베그가 병에 걸렸다. 그는 요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다. 알바니아 귀족들끼리 내분이 일어났다. 이런 소문들은 빠르게 퍼졌고 오스만 정찰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소문을 믿었습니다. 왜 안 믿겠습니까? 모든 증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군대가 보이지 않았고 저항이 없었으며 알바니아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천여 명의 알바니아군이 완벽하게 은폐된 상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스칸데르베그는 병력을 3개의 집단으로 분할했습니다.
기병과 보병을 섞어서 각각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말 발굽에는 천을 감아 소리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낮에는 동굴과 숲과 암벽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도 차가운 식량만 먹었습니다. 불을 피우면 연기가 나고 연기가 나면 발각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동안 차가운 빵과 말린 고기만 먹었습니다. 대화도 금지되었습니다. 기침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령이 되었습니다. 함자는 이것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이전까지 이런 전술을 사용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칸데르베그는 언제나 기동전을 선호했고 빠른 습격과 후퇴를 반복했으며 정면 대결은 피했습니다. 하지만 완전 은폐형 기동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스만식 사고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술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은 대규모 병력을 자랑스럽게 행군시켰습니다. 그들은 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함자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8천 명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실수는 88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스칸데르베그가 선택한 전장은 투미니스타 계곡이었습니다. 이곳을 보는 순간 당신은 이것이 자연이 만든 살육공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곡은 긴 U자형이었습니다. 세 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대군이 전개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출입구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들어가기는 쉬웠지만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계곡 안에는 숲이 우거져 있었고 경사가 급했으며 여러 개의 작은 협곡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알바니아군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은폐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숲과 경사를 이용해 완전히 숨을 수 있었고 여러 개의 좁은 골짜기를 통해 조용히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군에게는 이곳이 휴식 적합지로 보였습니다. 넓은 계곡, 물이 있고 그늘이 있으며 8천 명의 대군이 야영하기에 딱 좋은 장소. 그들은 이곳이 무덤이 될 줄 몰랐습니다. 스칸데르베그의 계산은 단순하면서도 잔인했습니다. 대군이 많이 들어올수록 도주도 어렵다. 병력이 밀집될수록 화살의 효과가 극대화된다. 기병 충돌과 연막 효과도 밀집된 공간에서 더 치명적이다. 그는 적이 편안함을 느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계를 늦추고 갑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식사를 준비하고 잠을 자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지옥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9월 1일 밤 알바니아군은 움직였습니다. 세 개의 전투 집단이 각각 배치되었습니다. 왼쪽 고지, 오른쪽 고지, 중앙 고지. 각 부대는 계곡을 완전히 감싸는 형태로 포진했습니다. 이것은 군사학적으로 기적 같은 기동이었습니다. 단 8천 명으로 80천 명을 포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형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중세 전투에서 승리의 70%를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공격하는 것은 압도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화살은 더 멀리 날아가고 더 깊이 박히며 더 치명적이 됩니다. 각 부대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불 사용 금지, 대화 금지, 기침 금지. 그들은 손짓과 돌멩이를 두드리는 소리로만 의사소통했습니다. 그들은 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장비는 단순했지만 치명적이었습니다. 각 병사는 화살 3다발에서 5다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재 방패, 예비 무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건조한 장작과 집단. 이것이 무엇에 쓰일지 오스만군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알게 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계곡 안에서 오스만군은 야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텐트를 쳤고 불을 피웠으며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병사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번 원정은 쉬울 것 같았습니다. 적은 도망쳤고 저항은 없었으며 알바니아는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부는 갑옷을 벗었고 일부는 무기를 내려놓았으며 일부는 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 어둠 속에서 8,000명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살은 시위에 걸려 있었고 칼은 갈려 있었으며 장작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알바니아군은 기다렸습니다.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9월 2일 새벽 6시 직전 계곡은 초조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오스만 초병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씩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칸데르베그의 사전 암살조가 그들의 목을 따고 시체를 회수했습니다. 소리 없이, 흔적 없이 계곡 전체가 비정상적으로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몇몇 오스만 병사들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전에 지옥이 열렸습니다. 정확히 오전 6시 스칸데르베그의 전쟁 나팔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계곡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절벽에 부딪혀 증폭되고 다시 되돌아오며 마치 수천 개의 나팔이 동시에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오스만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는 모든 방향에서 들렸습니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좌우에서도. 그들은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첫 10분 동안 지옥이 쏟아졌습니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중앙에서 화살은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무장도 못한 채 죽었습니다. 갑옷을 입지 못한 병사들은 화살에 관통당했습니다. 말들이 비명을 질렀고 장비가 충돌하는 소리가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병사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구를 공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적이 보이지 전열을 정비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비전투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텐트가 가득했고 말이 뛰어다녔으며 조리도구가 널려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텐트 줄에 걸려 넘어졌고 쓰러진 병사들은 다른 병사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중앙지휘관의 명령은 전달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시끄러웠고 너무 혼란스러웠으며 너무 빨랐습니다. 오스만군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공격 방향이었습니다. 화살은 모든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지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인 것은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야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칸데르베그의 음향 지옥 전술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산악 지형은 소리를 증폭시켰습니다. 8,000명의 함성이 24,000명처럼 들렸습니다. 오스만군은 3만 명이 공격한다고 착각했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악령이 공격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공포가 군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스칸데르베그는 정면에서 기병 돌파를 감행했습니다. 왼쪽 고지에서 기병이 V자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칼을 휘두르며 오스만군의 중앙을 찔렀습니다.
계곡 지형 때문에 오스만군은 도주할 수 없었습니다. 뒤로 가려 해도 뒤에는 자신들의 병력이 막고 있었고 앞으로 가려 해도 앞에는 알바니아 기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갇혔습니다. 이삭 베이의 친위대가 필사적으로 방진을 형성했습니다. 이들은 정예 중에 정예였습니다. 그들은 20분에서 30분 정도 방어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영의 때문에 지휘가 붕괴되었습니다. 방진은 무너졌고 친위대는 흩어졌으며 이삭 베이는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칸데르베그의 가장 잔인한 무기가 발동되었습니다. 연막 전술이었습니다. 고지에 준비해둔 건조한 장작과 집단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계곡의 지형 때문에 연기는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계곡 안에 갇혀 쌓였고 점점 더 짙어졌으며 결국 전장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오스만군은 시야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들은 3미터 앞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야를 잃은 군대는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무리였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스만군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의 속에서 그들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모든 것을 공격했습니다. 전우가 전우를 찔렀고 전우가 전우를 베었으며 전우가 전우를 밟아 죽였습니다. 공포와 혼란과 연기 속에서 오스만군은 자멸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살당하는 쪽은 자신들이 누구에게 죽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짙어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일부는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계곡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일부는 절벽을 타고 올라가려 했지만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비명은 다른 병사들의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것은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패닉이 10사람에게 전염되고 10사람의 패닉이 100사람에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80,000명의 군대가 하나의 거대한 패닉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알바니아군은 연기 속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형을 완벽히 숙지하고 있었고 사전에 표시해둔 지점들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에게 연기는 적의 시야를 빼앗는 무기였지만 자신들에게는 방어막이었습니다. 오스만군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없었지만 알바니아군은 영이 너머로 오스만군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관계였고 오스만 제국의 자랑스러운 군대는 사냥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스만의 엘리트 기병대, 스파히들이 필사적으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이들은 오스만군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숙련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번의 전투에서 승리해왔고 유럽의 기사들을 분쇄해왔으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자신들이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출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말에 채찍질을 가하고 칼을 휘두르며 길을 막는 모든 것을 베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스칸데르베그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구로 가는 길목, 곳곳에 말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땅을 깊게 파고 나뭇가지로 덮어 위장한 고전적인 함정이었지만 연기와 혼란 속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스파히 기병들은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말의 앞다리가 함정 속으로 빠져들었고 거대한 관성 때문에 말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기병은 공중으로 튕겨나가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중무장한 상태에서의 낭만은 그 자체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갑옷의 무게가 몸을 짓눌렀고 일어나려 해도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뒤따르던 기병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에 기병이 넘어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영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돌진했고 쓰러진 전우와 말을 그대로 짓밟았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 비명, 말의 울부짖음이 뒤섞였습니다. 첫 번째 기병이 쓰러지면 두 번째 기병이 그를 짓밟았고 세 번째 기병이 두 번째를 짓밟았습니다. 연쇄 충돌이었습니다. 오스만의 자랑이었던 기병 돌격, 유럽 전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전술이 이제는 자살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적의 무기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술에, 자신들의 속도에, 자신들의 관성에 죽었습니다. 함정을 피한 일부 기병들은 계속 달렸습니다. 그들은 출구가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알바니아 보병들이 방진을 형성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창들이 앞으로 향해 있었고 방패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돌진하는 기병에게 창 방진은 치명적입니다. 말은 창을 피하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멈추려 하지만 이미 늦습니다. 창이 말의 가슴을 관통하고 말은 쓰러지며 기병은 다시 한번 땅에 내팽개쳐집니다. 살아남은 기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곧 알바니아 병사들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투 시작. 4시간 후 계곡은 더 이상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늪이었습니다. 시체가 계곡 바닥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오스만군 30,000명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30,000명입니다. 이것은 작은 도시의 전체 인구입니다. 이들이 단 4시간 만에 하나의 계곡에서 죽었습니다. 시체가 너무 많이 쌓여서 지형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평평했던 곳이 이제는 시체 더미로 울퉁불퉁했습니다. 피가 강처럼 흘렀고 계곡의 작은 가을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살아남은 오스만 병사들은 이제 살아남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군율도 명예도 전우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동물적 본능으로 움직였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들은 시체 더미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밟으며 달렸습니다. 어떤 병사는 미끄러져 넘어졌고 그 위로 다른 병사들이 달려가며 그를 짓밟았습니다. 부상당한 병사가 손을 뻗어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가장 추한 모습입니다. 인간성이 증발하고 생존 본능만 남은 순간 일부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계곡을 빠져나가 산비탈을 기어올라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했습니다. 알바니아 궁수들이 여전히 고지에 배치되어 있었고 그들은 도망치는 병사들을 향해 화살을 쐈습니다. 등을 맞고 쓰러지는 병사들, 거의 탈출할 뻔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는 병사들.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계곡은 지옥이었습니다. 피와 연기와 비명과 죽음으로 가득 찬 지옥.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사람은 고지에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삭 베이, 이 원정의 지휘관이자 오스만 제국의 자랑이었던 장군의 최후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죽었는지는 여러 기록이 엇갈립니다.
첫 번째 설에 따르면 그는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연기와 혼란 속에서 말이 놀라 날뛰었고 그는 낙마했습니다. 중무장한 상태에서의 낙마는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가 자신의 병사들에게 짓밟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패닉 상태의 오스만 병사들은 땅에 쓰러진 사람이 자신들의 지휘관인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달렸고 이삭 베이는 수십 명의 발 아래 깔려 죽었습니다. 이것은 장군의 죽음으로는 가장 굴욕적인 것입니다. 적의 칼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사들에게 밟혀 죽다니. 두 번째 설은 조금 더 명예로운 버전입니다. 알바니아 창병이 그를 발견했고 그가 지휘관임을 알아챘으며 창을 던져 그의 목을 관통시켰다고 합니다. 즉사였습니다. 이것은 최소한 전사로서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휘관이 죽으면 군대는 붕괴됩니다. 특히 이미 패닉 상태에 빠진 군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삭 베이의 죽음 소식이 퍼지자 오스만 군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조직적 저항은 완전히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개별적인 도주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는 개인들의 무질서한 집합이었고 각자가 자신의 목숨만을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함자 카스트리오티는 이 혼란 속에서 마지막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는 알바니아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국어였으니까요.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항복하라, 무기를 버려라, 목숨은 보장한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병사들은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알바니아 병사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그의 외침은 그저 또 하나의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함자 자신이 포위되었습니다. 알바니아 병사 6명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었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80,000명이 무너졌는데 그 혼자 싸워서 뭘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알바니아 병사들은 그를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그의 팔을 뒤로 묶고 목에 밧줄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끌고 산비탈을 올라갔습니다. 스칸데르베그가 있는 곳으로. 삼촌과 조카의 대면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스칸데르베그는 말 위에 앉아 있었고 함자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곡에서는 여전히 비명이 들렸고 연기가 피어올랐으며 죽음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스칸데르베그는 조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피보다 제국을 택했구나. 그 선택의 끝이 이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사실의 진술이었습니다. 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변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80,0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삼촌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무적 군대와 함께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30,000명이 죽었고 1이 5,000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나머지는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의 정보는 쓸모 없었습니다. 삼촌이 새로운 전술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충성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배신은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굴욕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스칸데르베그는 함자를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처형을 기대했습니다. 배신자는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칸데르베그는 더 영리했습니다. 그는 함자를 구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왜냐하면 함자는 외교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스만 제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장군을 포로로 잡고 있다. 그리고 그는 당신들을 배신한 카스트리오티 가문의 일원이다. 이것은 오스만에게 이중적인 굴욕이었습니다. 또한 함자를 유럽 국가들에게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오스만의 배신자입니다. 그리고 그조차 우리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정치적 선전 가치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함자를 살려두는 것이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굴욕이었습니다. 순교자가 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함자는 살아서 자신의 실패를 매일 마주해야 했습니다. 감옥에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그는 기억해야 했습니다. 80,000명이 8,000명에게 졌다는 것을, 그가 제공한 모든 정보가 쓸모없었다는 것을, 그가 택한 제국이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이 진정한 처벌이었습니다. 전투가 끝났을 때 전리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알바니아 병사들이 계곡을 뒤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조차 놀랐습니다. 30천구의 시체가 계곡을 뒤덮었습니다. 죽은 자들은 더 이상 셀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15,000명의 포로가 잡혔습니다. 이것은 알바니아군 전체 규모의 거의 2배였습니다. 포로들을 어디에 수용해야 할지조차 문제였습니다. 그들을 먹일 식량도 감시할 병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한 고민이었습니다. 금화 30만 두카시 노획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이해하려면 비교가 필요합니다. 당시 작은 왕국의 1년 예산이 대략 20만 두캇 정도였습니다. 알바니아는 단 하루 만에 한 나라의 1년치 이상 재정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새를 건설하고 병사를 고용하며 무기를 구입하고 동맹국에 뇌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알바니아는 하루아침에 가난한 산악국가에서 부유한 전쟁국가로 변모했습니다. 전투 깃발 24개가 전리품으로 가져갔습니다. 중세전쟁에서 깃발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대의 정체성이었고 명예였으며 영혼이었습니다. 각 깃발은 오스만군의 한 부대를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대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멸했거나 흩어졌거나 항복했습니다. 스칸데르베그는 이 깃발들을 알바니아의 요새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24개 부대를 파괴했다. 더 보내려면 보내라. 무기와 갑옷과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칼, 창, 활, 화살, 방패, 투구, 갑옷, 말장구, 텐트, 식량, 물통, 의료도구, 모든 것이 노획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나라 전체를 무장시킬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실제로 스칸데르베그는 이 장비들로 자신의 군대를 재무장시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알바니아군은 이제 오스만의 무기로 오스만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획한 식량 덕분에 알바니아는 다음 겨울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럽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소식이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에는 전령이 말을 타고 소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식이 도착하는 곳마다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8,000명이
80,000명을 이겼다고? 그것도 6시간 만에? 30,000명이 죽었다고? 이것은 과장이 아닌가? 하지만 보고가 계속 들어왔고 생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으며 포로들이 직접 유럽으로 끌려오면서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소식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교황 칼릭스투스 3세는 즉시 감사미사를 선포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특별 미사가 열렸고 추기경들과 귀족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교황은 설교에서 스칸데르베그를 그리스도의 용사, 유럽의 방패, 신이 보낸 전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교황은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알바니아가 무너졌다면 다음은 이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스칸데르베그는 말 그대로 로마를 구한 것입니다. 베네치아는 축포를 쏘아 올렸습니다. 산 마르코 광장에서 축제가 열렸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춤을 췄으며 포도주가 공짜로 배급되었습니다. 베네치아는 알바니아와 동맹 관계였고 스칸데르베그의 승리는 곧 베네치아의 승리였습니다. 베네치아 원로원은 긴급 회의를 열어 스칸데르베그에게 추가 군사 원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보낸 원조는 약속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는 많았습니다. 독일과 이탈리아의 음유시인들은 즉시 이 전투를 소재로 시와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투미니스타의 영웅, 알바니아의 독수리, 오스만의 악몽 같은 제목의 노래들이 선술집에서 불렸습니다. 스칸데르베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렉산더 대왕, 한니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비교했습니다. 일부는 그가 신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었고 일부는 그가 마법을 사용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이제 유럽의 영웅이었습니다. 유럽의 구원자, 기독교의 칼, 오스만의 악몽.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남자였고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보고가 이스탄불에 도착하기까지 2주가 걸렸습니다. 전령들은 두려움에 떨며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종종 처형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흐메드 2세 앞에 무릎을 꿇고 보고했습니다. 폐하, 알바니아 원정이 실패했습니다. 메흐메드는 즉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잃었는가? 전령은 목소리를 떨며 대답했습니다. 30,000명이 전사했고 15,000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이삭 베이가 전사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메흐메드 2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믿을 수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80,000명을 보냈다. 최정계 예니체리를 보냈다. 스파히 기병을 보냈다. 그리고 네가 말하는 것은 30,000명이 죽었다는 것이냐? 6시간 만에? 8,000명의 농민에게? 전령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폐하, 이것은 사실입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이 모두 일치합니다. 메흐메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제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삭 베이는 경험 많은 장군이었다. 함자는 스칸데르베그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참담하게 패배했다는 것이냐? 그는 전령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근위병들이 전령을 붙잡았습니다. 이 거짓말쟁이를 끌어내라. 전령은 비명을 지르며 끌려 나갔고 다음 날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전령들도 같은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00명 전사, 15,000명 포로, 완전한 참패. 메흐메드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유럽 전역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스만의 무적 신화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그 군대가 알바니아의 작은 계곡에서 도살당했습니다. 메흐메드는 긴급 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의 장군들과 고문들이 모였고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알바니아를 정복한 후 즉시 이탈리아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계획은 불가능했습니다. 3,000명의 손실은 너무 컸습니다. 병력을 재편성하고 보급을 재정비하며 무엇보다 사기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발칸 전선 확장 계획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후퇴했습니다. 전략적 후퇴였지만 그래도 후퇴는 후퇴였습니다. 스칸데르베그 한 사람이 제국 전체의 징역을 멈춘 것입니다. 이 전투의 영향은 군사 전술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투미니스타 전투는 서구 군사학의 비정규전 표본이 되었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영국, 프랑스, 미국의 군사 아카데미는 이 전투를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적 열세를 뒤집을 수 있는 완벽한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지형을 선택하고 활용하는 능력, 완벽한 은밀성, 음향과 연막을 이용한 심리전, 그리고 적의 패닉을 유도하는 타이밍.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완벽한 전술적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현대 게릴라전의 많은 원칙이 사실 투미니스타 전투에서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적보다 약한 세력이 어떻게 지형을 이용하는가, 어떻게 적의 심리를 공격하는가, 어떻게 혼란을 극대화하는가. 스칸데르베그는 5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군사사 교과서에 여전히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한니발, 나폴론과 함께 그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남자였고 8,000명으로 80,000명을 무너뜨린 남자였으며 하나의 계곡을 지옥으로 만든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명확합니다.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장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을 읽는 능력, 적의 심리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스칸데르베그는 이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철저하게, 전설적으로 이겼습니다. 칠라카가 57년 9월 2일 투미니스타 계곡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고. 적이 아무리 강해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당신이 더 영리하고 더 대담하며 더 냉혹하다면 이길 수 있다고. 이 놀라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설정하시면 역사의 가장 충격적인 순간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저희 채널을 후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작 영상을 일반 공개보다 먼저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칸데르베그의 전술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